영상 보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미 왔어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대신발적 시간입니다.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피가 번지고 있었다. 서울 강서구 오피스텔 지하주차장. 새벽 3시 47분. 형광등 2개가 깜빡이고 있었고 B3층 한쪽 구석에서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얼굴은 옆으로 돌아가 있었고 검은 코트 아래로 핏자국이 서서히 퍼지고 있었다. 윤하리는 기둥 뒤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다.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두 손으로 가방 끈을 꽉 쥐었다. 발을 옮기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저 남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국정원 요원. 코드명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일주일 전 그녀를 추적하던 사람 중 한 명이었다. 하리는 천천히 뒤로 물러섰다. 그때 주차장 입구 쪽에서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내려오고 있었다. 하리는 재빨리 옆 기둥으로 몸을 옮겼다. 카메라 사각지대. 그녀는 이 건물 구조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2명의 발소리. 구두였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걸음. 그들은 시신 쪽으로 다가갔다. 확인됐습니다. 짧은 보고였다. 무전기 소리가 희미하게 울렸다. 하리는 호흡을 낮췄다. 지금 뛰면 끝이다. 신고를 하면, 경찰이 오면 그녀의 얼굴이 CCTV에 찍힌다. 신원이 확인된다. 그리고 USB도 함께 압수된다. 그녀는 계단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비상구 표시등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천천히 소리 없이. 하리는 몸을 낮춘 채 기둥 뒤를 따라 이동했다. 신발 바닥이 바닥에 스칠 때마다 작은 마찰음이 났다. 그녀는 걸음을 더욱 느리게 조절했다. 블랙박스는 훼손돼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목소리가 멀어졌다. 그들은 주변 차량을 확인하고 있었다. 하리는 계단 입구에 도착했다. 철제 문을 밀었다. 삐걱 하는 소리. 그녀는 몸을 굳혔다. 발소리가 멈췄다. 뭐야? 확인하겠습니다. 하리는 문을 재빨리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뛰지 않았다. 뛰면 울린다. 한 계단, 2계단. 손은 난간을 짚었고 발은 계단 모서리를 밟았다.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다. 1층 출구가 보였다. 유리문 너머로 새벽 거리가 펼쳐졌다. 아직 어두웠다.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하리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그녀는 한 걸음, 2걸음 앞으로 걸었다. 그리고 멈췄다. 뒤를 돌아봤다. 오피스텔 건물은 여전히 조용했다. 창문 하나에만 불이 켜져 있었다. 죽은 요원. 훼손된 블랙박스. 그리고 누군가는 이미 현장을 정리하고 있었다. 하리는 가방 안쪽 지퍼를 열었다. 손끝에 작은 USB가 닿았다. 차갑고 단단했다. 이걸 잃으면 모든 게 끝난다. 그녀는 USB를 다시 가방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 걸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새벽 거리는 고요했다. 편의점 간판이 깜빡였고 멀리서 청소차 소리가 들렸다. 서울은 평온했다. 하지만 윤하리는 알고 있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그녀를 찾고 있을 것이다. 강도현은 모니터를 응시했다. 국정원 사이버안보센터. 오전 9시. 창문 없는 사무실에는 형광등만이 켜져 있었다. 그의 책상 위 화면에는 금융망 트래픽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흐르고 있었다.
패턴이 이상했다. 새벽 3시부터 4시 사이 특정 구간에서 데이터 흐름이 불규칙하게 튀었다. 일반적인 오류라면 무작위로 발생해야 한다. 하지만 이건 달랐다. 규칙이 있었다. 도현은 마우스를 움직였다. IP 주소를 추적했다. 해외 서버 하나가 걸렸다. 위치는 동남아시아. 그러나 서버는 이미 폐쇄된 상태였다. 의도적으로 지운 거네. 그는 로그 파일을 열었다. 접속 기록 중 일부가 삭제돼 있었다. 깔끔한 작업이었다.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시도. 도현은 프린트 버튼을 눌렀다. 프린터가 종이를 뱉어냈다. 그는 자료를 집어들고 복도를 걸었다. 회의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팀장 김재훈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40대 중반. 차분한 목소리. 도현은 자료를 책상 위에 놓았다. 새벽에 금융망에서 비정상 트래픽이 감지됐습니다. 김재훈은 자료를 집어들었다. 눈을 가늘게 뜨고 그래프를 살폈다. 규모는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패턴이 과거 북한 사이버 부대 코드 구조와 유사합니다. 김재훈은 자료를 내려놓았다. 펜을 돌렸다. 증거는 IP 추적 결과와 로그 패턴입니다. 삭제된 흔적도 확인했습니다. 그게 전부인가? 도현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김재훈은 한숨을 쉬었다. 강요원. 이건 단정하기엔 부족해. 시스템 오류일 수도 있고 민간 해킹 시도일 수도 있어. 하지만 상부에 보고하려면 명확한 근거가 필요해. 지금은 추정일 뿐이야. 도현은 입술을 꾹 다물었다. 김재훈은 자료를 돌려줬다. 일단 모니터링 강화하고 추가 자료 수집해. 그 다음에 다시 보고해. 알겠습니다. 도현은 자료를 집어들고 회의실을 나왔다. 복도는 조용했다. 그는 자기 자리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다. 모니터는 여전히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었다. 추가 자료를 기다리면 늦는다. 도현은 키보드를 두드렸다. 비공식 채널로 접속했다. 국정원 내부 데이터베이스. 최근 72시간 내 이상 징후 보고서를 검색했다. 한 건이 걸렸다. 강서구 오피스텔 지하주차장 사건. 도현은 화면을 클릭했다. 새벽 4시 10분. 익명신고. 국정원 요원 1명 사망. 현장에서 블랙박스 훼손 확인. CCTV 일부 구간 삭제됨. 도현의 손이 멈췄다. 시간대가 일치했다. 금융망 이상 신호가 발생한 시각과 사건 발생 시각. 오차는 23분.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마우스를 움직여 사건 담당자를 확인했다. 이름이 없었다. 대신 특수본부 직접 관할이라는 문구만 있었다. 도현은 화면을 닫았다. 특수본부가 직접 움직인다는 건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그리고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개인 노트를 꺼냈다. 펜으로 메모했다. 새벽 3시 47분 마이너스 금융망 이상 신호. 새벽 4시 10분 마이너스 강서구 요원 사망. 공통점 흔적 삭제. 도현은 펜을 내려놓았다. 누군가는 금융망을 건드렸다. 그리고 그 시각 누군가는 요원을 죽였다. 두 사건이 연결돼 있다면 이건 단순한 해킹 시도가 아니었다. 그는 모니터를 다시 켰다. 트래픽 기록을 더 깊이 추적하기 시작했다. 공식 절차를 밟으면 늦는다. 보고서를 쓰고 승인을 받고 팀을 꾸리고 그 사이 흔적은 더 지워진다. 도현은 혼자 움직이기로 했다. 저녁 7시. 사무실 대부분의 불이 꺼졌다. 그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화면에는 코드가 빼곡히 나열돼 있었다. 삭제된 로그를 복구하는 중이었다. 30분 후 파일 하나가 복원됐다. IP 주소 일부, 그리고 접속 시도 기록. 도현은 메모장을 열었다. 주소를 적었다. 서울 안에 있는 위치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코트를 집어들었다. 밖은 어두웠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평범한 서울의 밤. 하지만 도현은 알고 있었다. 어딘가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됐다는 것을. 윤하리는 커튼을 닫았다. 남산 끝자락, 오래된 다세대 주택 3층. 월세 방 하나. 창문은 골목을 향해 있었고 옆 건물 벽과의 간격은 2미터도 안 됐다. 하리는 책상 앞에 앉았다. 노트북을 켰다. 화면이 부팅되는 동안 그녀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다. 검은색. 엄지손가락만 한 크기. 겉보기엔 평범했다. 하지만 이 안에는 3개월치 작업이 들어있었다. USB를 연결했다. 화면에 입력창이 떴다. 첫 번째 암호. 16자리 영문 대소문자 조합. 하리는 키보드를 두드렸다. 통과. 두 번째 암호. 숫자와 특수문자.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다. 통과. 세 번째 암호. 지문 인식. 그녀는 마우스 패드에 손가락을 올렸다. 스캔 완료. 파일 목록이 펼쳐졌다. 243개. 코드 파일, 로그 기록, 설계도. 그녀가 직접 작성한 것들이었다. 하리는 첫 번째 파일을 열었다. 백도어 설계 구조. 금융망 시스템의 침투에 데이터를 빼내는 경로가 상세히 그려져 있었다. 그녀는 스크롤을 내렸다. 중간쯤에서 손이 멈췄다. 수정 흔적. 마지막 수정 날짜가 일주일 전이었다. 그녀가 북한을 떠나기 직전. 하리는 코드를 자세히 살폈다. 몇 줄이 추가돼 있었다. 실행 조건이 바뀌어 있었다. 원래 설계는 수동 실행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자동 실행 트리거가 삽입돼 있었다. 특정 시간대, 특정 IP 접속 시 자동 활성화. 누군가 코드를 고쳤다. 하리는 노트북을 뒤로 밀었다. 의자에 등을 기댔다. 왜? 그녀는 이 프로젝트를 혼자 진행했다.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은 상부 2명뿐이었다. 그중 1명이 코드를 수정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 수정은 그녀가 모르는 사이에 이뤄졌다. 하리는 다시 화면을 당겼다. 다른 파일을 열었다. 로그 기록. 접속 이력이 나열돼 있었다. 날짜, 시간, IP 주소. 그녀는 최근 기록을 확인했다. K-7. 코드명. 하리는 숨을 멈췄다. K-7. 내부 협력자를 의미하는 식별 코드. 북한이 남한 내부에 심어둔 연결고리. 그리고 이 코드는 서울 어딘가에서 접속했다. 하리는 파일을 닫았다. 노트북을 덮었다. 방 안이 어두워졌다. 창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골목을 지나가는 오토바이 엔진음. 그녀는 책상 위에 팔을 올리고 이마를 댔다. USB를 실행하면 금융망이 흔들린다. 계좌 정보가 유출되고 거래가 마비된다. 피해 규모는 통제 불가능. 하지만 실행하지 않으면 이 정보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K-7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 하리는 고개를 들었다. 창문을 바라봤다. 커튼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왔다. 골목 끝 가로등.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종이와 펜을 꺼냈다. 메모를 시작했다. K-7- 서울 내부. 마지막 접속 -6일 전. 수정된 코드- 자동 실행 구조.
펜을 쥔 손이 떨렸다. 하리는 펜을 내려놓았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3개월. 그녀는 3개월 동안 이 프로젝트를 만들었다. 명령을 따랐다. 완벽하게 설계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누군가에 의해 수정됐다. 그녀가 모르는 사이에 하리는 손을 내렸다.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다. 서울은 잠들지 않았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다. USB를 실행할 순 없다. 하지만 로그는 확인할 수 있다. K-7의 접속 패턴, IP 주소 일부, 시간대. 하리는 메모장을 열었다. 데이터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30분 후 패턴 하나가 보였다. K-7은 주로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접속했다. 위치는 서울 강남 일대. 특정 IP 대역. 하리는 지도를 켰다. IP 대역을 검색했다. 한 건물이 나타났다. 오피스텔. 강남구 역삼동. 그녀는 화면을 확대했다. 건물 사진을 살폈다. 20층짜리 건물. 1층은 편의점과 카페. 하리는 주소를 메모했다. K-7를 찾으면 코드를 수정한 이유를 알 수 있다. 그리고 누가 진짜 배후인지도. 하리는 노트북을 닫았다. 책상 서랍에 넣었다. 그녀는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커튼을 조금 열었다. 골목은 조용했다. 가로등 아래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갔다. 하리는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화면을 켰다. 연락처는 3개뿐이었다. 모두 가짜 번호. 그녀는 전화를 내려놓았다. 도망칠 수도 있다. 지금 당장 떠날 수도 있다. 하지만 떠나면 아무것도 끝나지 않는다. 하리는 커튼을 다시 닫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K-7를 찾아야 한다. 직접. 평양. 보통강구역. 4층짜리 회색 건물. 리명국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창문 밖으로 강이 보였다. 물은 느리게 흘렀다. 하늘은 흐렸다. 그는 보고서를 펼쳤다. 윤하린 위치 마이너스 미확인. 마지막 접촉 마이너스 9일 전. USB 회수 마이너스 실패. 명국은 보고서를 넘겼다. 다음 페이지에는 작전 일정이 적혀 있었다. 1단계 마이너스 금융망 교란 테스트 완료. 2단계 마이너스 본격 실행 대기. 그는 펜을 들었다. 보고서 여백에 선을 그었다. 2단계는 USB가 있어야 실행 가능했다. 하지만 USB는 할인이 가지고 있었다. 명국은 펜을 내려놓았다. 문이 열렸다. 부하 한 명이 들어왔다. 30대 초반. 군복 차림. 동무, 추적팀에서 연락 왔습니다. 명국은 고개를 들었다. 내용은 서울 남산 일대에서 흔적이 포착됐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명국은 의자에서 일어났다. 창가로 걸어갔다. 확인했나? 아직입니다. 민간인 밀집 지역이라 접근이 어렵습니다. 명국은 강을 내려다봤다. 물은 여전히 느리게 흘렀다.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하나? 부하는 잠시 침묵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국은 고개를 저었다. USB가 남아있으면 끝이 아니야. 그녀가 죽으면 USB는 영원히 못 찾아. 부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명국은 창문을 등졌다. 책상으로 돌아왔다. 작전을 수정하겠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명국은 보고서를 펼쳤다. 펜으로 몇 줄을 적었다. 그녀를 압박해. 직접 제거는 나중 일이야. 압박 방법은 혼란을 키워. 작게. 눈에 띄지 않게. 명국은 종이를 건넸다.
부하는 종이를 받아 읽었다. 눈썹이 움직였다. 이 정도면 피해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래야 해. 크게 움직이면 남한 당국이 대응해. 우리 목적은 USB 회수야. 전면전이 아니고. 부하는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문이 닫혔다. 명국은 다시 창가로 갔다. 강 건너편에 아파트가 보였다. 낡았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다. 불을 붙였다. 연기가 천천히 올라갔다. 윤하린. 3년 전 그녀는 평양에 왔다. 자원에서 기술자였다. 재능이 있었다. 일도 빨랐다. 명국은 그녀를 직접 훈련시켰다. 코딩, 보안, 침투 경로 설계. 그녀는 빠르게 배웠다. 질문도 많이 했다. 동무, 이 코드는 왜 이렇게 짜야 합니까? 효율성 때문이야. 흔적을 최소화하면서 목적을 달성하려면.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다. 명국은 그때 생각했다. 이 사람은 믿을만하다고. 하지만 3개월 전 그녀는 사라졌다. 명국은 담배를 창틀에 비볐다. 불이 꺼졌다. 신뢰는 깨졌다. 그리고 그녀가 가진 USB는 이제 위험이 됐다. 명국은 책상으로 돌아왔다. 전화기를 들었다. 번호를 눌렀다. 3번의 신호음 후 연결됐다. 접속 준비됐나? 예, 동무. K-7에게 지시 전달해. 소규모 교란 실행. 대상은 강남 금융지점 3곳. 시간은 자정. 알겠습니다. 명국은 전화를 끊었다. K-7. 서울에 심어둔 협력자. 그는 3년 전부터 활동했다. 정보 수집, 시스템 접근, 소규모 작전 지원.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 명국은 의자에 앉았다.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다. 할인이 움직이면 흔적이 남는다. 그녀가 USB를 열면 신호가 포착된다. 그리고 그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명국은 시계를 봤다. 오후 5시. 서울은 지금 오후 5시 30분. 그는 컴퓨터를 켰다. 화면에 지도가 떴다. 서울 전역. K-7의 마지막 접속 위치가 표시돼 있었다. 강남구 역삼동. 명국은 마우스를 움직였다. 지도를 확대했다. 오피스텔 건물. 20층. K-7은 그곳에서 작업했다. 그리고 오늘 밤 그는 다시 움직일 것이다. 명국은 화면을 꺼 화면을 끄지 않았다. 지도를 그대로 두었다.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다. 강물은 보이지 않았다. 가로등만 하나둘 켜졌다. 명국은 의자에 기댔다. 작전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압박, 추적, 회수. 그리고 마지막은 제거. 순서가 중요했다. 명국은 눈을 감았다. 할인의 얼굴이 떠올랐다. 노트북 앞에 앉아 코드를 짜던 모습. 동무, 완성했습니다. 확인해보지. 그녀는 화면을 돌렸다. 코드가 완벽했다. 명국은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어.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때는 믿었다. 명국은 눈을 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코트를 집어들었다. 밖으로 나가야 했다. 보고할 것이 있었다. 복도는 조용했다. 형광등이 깜빡였다. 명국은 계단을 내려갔다. 1층 출구 앞에서 멈췄다. 문 밖으로 거리가 보였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평범한 평양의 저녁. 명국은 문을 밀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그는 걸었다. 어딘가에서 윤하린도 걷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곧 두 사람은 다시 만날 것이다. 지하철 2호선. 막차. 윤아리는 문 옆에 서 있었다. 가방을 가슴에 안았다. 차량 안은 거의 비어 있었다. 몇 명만 앉아 있었다. 대부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하리는 창밖을 봤다. 터널 벽이 빠르게 지나갔다. 역삼역. 두 정거장 전.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메시지 하나가 와 있었다. 2호선 막차. 역삼역 4번 출구 앞. 발신인은 없었다. 번호도 없었다. 하지만 하리는 누군지 알고 있었다. 강도현. 사흘 전 그가 먼저 연락했다. 익명 메일로. 당신이 가진 정보가 필요합니다. 하리는 답장하지 않았다. 다음 날 또 메일이 왔다. 혼자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협력하면 방법이 있습니다. 하리는 그때도 답장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제 K-7을 찾고 있다면 저도 같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리는 답장했다. 어떻게 아십니까? 당신이 USB를 열 때마다 신호가 포착됩니다. 조심하세요. 하리는 노트북을 닫았다.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여기 있었다. 열차가 멈췄다. 문이 열렸다. 역삼역. 하리는 내렸다. 플랫폼을 걸었다. 에스컬레이터를 탔다. 4번 출구. 밖은 조용했다. 가로등만 켜져 있었다. 편의점 불빛이 멀리 보였다. 하리는 출구 옆 벤치 쪽으로 걸어갔다. 한 남자가 서 있었다. 30대 초반. 검은 코트. 짧은 머리. 강도현이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린도 끄덕였다. 악수는 없었다. 여기서 얘기하긴 어렵습니다. 도현이 말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걸으면서 하죠. 두 사람은 걷기 시작했다. 거리는 한산했다. 택시 한 대가 지나갔다. 도현이 먼저 말했다. USB를 주시면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리는 고개를 저었다. 그러면 끝나요. 무슨 뜻입니까? 제가 USB를 넘기면 당신들은 저를 보호할 이유가 없어요. 도현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입니다. 하리는 걸음을 멈췄다. 도현도 멈췄다. 그럼 다른 방법이 필요하네요. 도현이 말했다. 하리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도현에게 건넸다. K-7의 접속 패턴입니다. 위치는 여기서 5분 거리. 도현은 종이를 받아봤다. IP 주소와 시간대가 적혀 있었다. 확인하셨습니까? 일부만요. 전체는 위험해서. 도현은 종이를 접었다. 주머니에 넣었다. 같이 가시겠습니까? 하리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K-7을 잡는 건 당신 일이죠. 혼자 어떻게 하실 겁니까? USB는 제가 지킬게요. 실행은 안 해요. 하지만 증거로는 남겨둘게요. 도현은 하린을 바라봤다. 위험합니다. 알아요.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하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시작했으니까요. 도현은 한숨을 쉬었다. 연락 방법은? 하린은 휴대전화를 꺼냈다. 번호를 적어 건넸다. 긴급할 때만 쓰세요. 도현은 번호를 저장했다. 두 사람은 다시 걸었다. 편의점 앞을 지나쳤다. 신호등이 바뀌었다. 왜 도망가지 않으셨습니까? 도현이 물었다. 하리는 잠시 생각했다. 도망가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바꾸고 싶으신 겁니까? 아니요. 그냥 끝내고 싶어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두 사람은 교차로에 섰다. 도현이 오른쪽을 가리켰다. K-7 위치는 저쪽입니다. 하리는 왼쪽을 봤다. 저는 이쪽으로 갈게요. 도현은 손을 내밀었다. 조심하세요. 하리는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도요. 악수는 짧았다. 신호등이 바뀌었다. 도현은 오른쪽으로 걸어갔다. 하리는 왼쪽으로 걸어갔다. 하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골목을 지나 큰 도로로 나왔다. 택시가 지나갔다. 그녀는 손을 들었다. 택시가 멈췄다. 하리는 탔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남산 쪽으로요. 택시가 출발했다. 하리는 창밖을 봤다. 거리는 고요했다.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메시지 하나. K-7 건물 도착. 확인 중. 강도현이었다. 하리는 답장하지 않았다.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었다. 택시는 남산 방향으로 달렸다. 야경이 펼쳐졌다. 서울타워가 멀리 보였다. 하리는 눈을 감았다. 3개월 전 평양을 떠나던 날 리명국이 물었다. 정말 가겠나? 예. 후회하지 않겠나? 하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숙였다. 명국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조심해. 그게 마지막 대화였다. 하리는 눈을 떴다. 택시는 남산 입구에 도착했다. 여기서 내려주세요. 하리는 요금을 냈다. 내렸다. 골목은 어두웠다. 그녀는 익숙한 길을 걸었다. 3층 방으로 올라갔다. 문을 열었다. 책상 위에 노트북이 있었다. 그대로 있었다. 하리는 가방을 내려놓았다. 의자에 앉았다. USB를 꺼내지 않았다. 오늘은 열지 않기로 했다. 대신 창문을 열었다. 찬 공기가 들어왔다. 하리는 창가에 섰다. 골목 끝에서 불빛 하나가 깜빡였다. 서울은 여전히 잠들지 않았다.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다. 하지만 유나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도망가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끝까지 지키기로 했다. 창문을 닫았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하리는 책상 앞에 앉았다. 내일도 모레도 그녀는 여기 있을 것이다.